119 상황실입니다. 제가 거기 낚시를 하다가 남편 들강 있거든요. 거기서 망을 치다가 아래 보니까는 뭐 차가운 게 빠져 있더라고요. 구조대가 즉시 출동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112로 다시 신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 위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줘서요. 경찰과 소방이 합동 수색에 나섰습니다. 신고자가 말한 곳에서 가라앉은 승용차를 발견했고 인양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석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숨진 상태였고 임신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머. 그럼 임신한 여성이 어쩌다가 그런 일을... 26살 김선영 씨였는데요. 임신 22주, 5달째였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동갑내기 남편이 일주일 전에 실종 신고를 하고 애타게 찾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실종된 건 차가 발견되기 14일 전이었는데요. 밤 11시쯤 운전 연습을 하겠다고 나간 뒤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가 추락한 곳은 편도 1차로 포장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비포장 샛길이었는데요. 주변에 자풀이 무성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어요. 초보 운전자인데 왜 그렇게 험한 길로 들어가게 됐을까요? 마지막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운전 연습을 하러 나간 날 자정 무렵이었는데요. 선영 씨가 전화를 건 사람은 뱃속의 아기 아빠였습니다. 아기 아빠가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건가요? 선영 씨가 결혼 전에 직장 상사의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남자는 임신 중단을 요구를 했는데 선영 씨는 내 아이니까 내가 키우겠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지고 지금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왜 하필 그 늦은 밤중에 아기의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걸까요? 그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전화가 온 건 맞는데 여보세요? 통화는 안 했습니다. 받자마자 바로 끊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통화 연결 시간은 단 4초였습니다. 차가 물에 빠지는 그 순간에 전화를 한 걸까요? 그런데 이 통화는 사고 지점에서 17km 떨어진 광주 시내에서 한 것입니다. 더 이상한 거는 차 안에 다른 소지품 다 있는데 휴대전화만 없었습니다. 누군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전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속에서 꽤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오른쪽 두피 손상 외에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폐, 간, 심장, 신장에 플랑크톤이 발견됐습니다. 플랑크톤은 물속에 들어있는 작은 규조류인데 이게 이제 우리 인체 내에 들어오게 되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살아서 숨을 쉬었다라는 간접적인 증거가 돼요. 이걸 근거로 익사로 추정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으로 이게 사고인지 타살인지 아니면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죠. 그곳이 너무 외진 곳이라서 CCTV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경찰도 특별히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차량 추락 사고다 이렇게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너무 찝찝하고 너무 불편해요, 마음이. 차 안을 보면 열쇠가 시동이 켜진 상태로 꽂혀 있었는데 전조등은 또 꺼져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가로등조차 없는 곳에서 전조등을 끈 채 운전한다? 더 이상한 건 기어 위치가 중립에 놓여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던 중에 물에 빠진 게 아니라는 뜻이네요. 또 다른 의문점은 또 이 창문입니다. 운전석 창문은 이렇게 다 열려 있었고 다른 곳 창문은 3분의 1쯤 열려 있었습니다. 차가 물에 빠졌을 때 열린 창문으로 그 물이 쉽게 유입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운전석에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행동을 할까요? 막 몸부림치고 나갔을 것 같거든요. 피해자는 운전석에 반드시 앉아 있었고 머리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탈출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거네요. 몸을 움직일 수 없거나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차를 고의로 물에 가라앉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사가 이미 종결됐잖아요.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포기하지 않은 형사가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유일한 단서인 신고자의 목소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119에 신고하고 다음 날 112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왜 신고를 2번 했을까?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었는데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려서 신고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추적하면 알 수 있지 않나요? 신고를 공중전화로 한 거예요. 첫 번째 신고 공중전화는 사고 현장에서 4km. 두 번째 신고 전화는 17km나 떨어진 곳에서 한 거죠. 경찰은 피해자 주변 사람은 물론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는 사람들에게도 혹시 이 목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고 신고 음성을 들려줬어요. 목소리를 찾기 위해서 조직폭력배 단속이나 조직폭력배를 금과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 목소리를 들려줬죠. 그런데 조사받던 조직원 중에 한 명이 이 음성을 듣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이거 땡땡파 최 씨 같은데요? 최 씨한테 당장 전화해보라고 했었습니다. 너 오랜만이다이? 근데 왜 전화했냐? 그냥 얼굴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서 해봤어. 싱거운 소리하고 앉아있네. 안부 인사만 나누고 끄는 건가요?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전화통화로 확보한 최 씨 음성과 신고 녹취를 국과수에 보내 성문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목소리의 기관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발음을 하더라도 고유의 문양이 나타난다는 것을 착안해서 만들게 된 거고요. 마치 사람의 지문과 흡사하다고 하여 목소리 지문, 즉 성문 보이스 프린트라고 하고요. 개인 식별에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2가지 음성을 국과수에 분석을 맡겼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 신고자와 같은 사람이 맞았습니다. 뭔가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게 있었나요? 최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낚시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신고한 건 맞는데 물속 차량은 못 봤다고 그랬습니다. 부탁을 받고 전화만 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 대가로 800만 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참 돈을 쉽게 버네요. 누가 그렇게 큰 돈을 주고 부탁했다는 거죠? 그 답도 역시 신고 음성 파일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낚시를 하다가 남편 들강 있거든요. 거기서 망을 치다가 아래 보니까는 뭐 차가운 게 빠져 있더라고요. 뭐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말을 할 때 숨을 쉬어야 하니까 그 중간중간에 휴지기 타임이 있는데요. 그거를 1000분의 1초 단위로 소리를 확장해서 증폭하여서 판독하게 됩니다. 이때 작은 소리만 독자적으로 들리는 그 짧은 구간들을 찾아서 그걸 증폭하고 음소, 음절 단위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분석하면 희미하게 숨어있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어요. 제가 거기 낚시를 하다가 떨지 마라. 남편 겁먹지 마. 들강 있거든요. 최 씨 진술에 따르면 신고하라고 시킨 사람이 옆에서 귓속말로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신고 전화를 대신하게 했다. 그 사람이 대체 누군가요?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친해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도 조폭 출신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조직에 몸담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는 바로 그 피해자의 남편이었습니다. 어머. 남편이 조폭 출신이었군요. 남편은 구체적인 단어 하나하나를 지시했습니다. 피해자가 그 차량과 함께 물에 빠지는 모습을 직접 보지 않고 그 우연히 그 위치를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극구 부인을 합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의 어머니는 10시 50분쯤 딸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남편이 불러. 끊을게. 사위가 딸을 부르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고 합니다. 아내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남편과 같이 있었다는 게 확인되는 거죠. 아내 혼자서 차를 몰고 갔다고 하는 건 정확한 거짓말. 남편은 경찰 진술에서 2006년 10월에 선영 씨를 만났다고 했는데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난 건 2007년 5월 3일이었습니다. 만난 지 20일 만에 혼인신고를 한 거죠. 왜 그 전해에 처음 만났다고 거짓으로 말했을까요? 만난 기간이 오래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부부관계가 진정성 있게 보일 거 아니에요. 경찰이 남편에게 아내가 임신한 아이가 본인 아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목이 메인 듯한 목소리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가 더 미치겠죠.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지를 생각하면 5개월 된 아이가 자기 아이려면 그 전에 만났어야 되니까 만난 시점을 속인 거네요. 거짓 연기까지 해가면서 자기 아이라는 거를 강조를 했을까요? 혼인신고 일주일 뒤에 아내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중고차였습니다. 임신 중에 운전을 배우기 시작한다? 이것도 좀 드물어요. 남편은 산부인과 갈 때 힘들까 봐 사준 거라고 했습니다. 만남, 혼인신고, 승용차 선물, 뭐 스케줄이. 그런데 차를 받은 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아내가 사망을 합니다. 박 씨는 1년 전까지만 해도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했지만 실패하면서 수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후로는 직장도 없이 월세 35만 원도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사망하고 난 뒤에는 빚을 갚고 유흥을 즐기기 시작한 겁니다. 돈이 어디서 난 거예요? 남편 통장에 1억 9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아내의 사망 보험금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차를 사준 그날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특약입니다. 특약. 특별한 점이 있었나요? 통상적으로 자동차 보험 사망 보상금은 1억 원 정도거든요. 근데 남편은 보험 설계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2억 원으로 해주세요. 주말 휴일 확대 보상 특약까지 넣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날은 바로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보험금을 2배를 받으려고 일부러 휴일에 범행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보험 사기는 디테일이 특약에 담겨 있었네요. 심지어 박 씨는 태아보험을 알아본 정황도 있었습니다. 진짜 나쁜 놈. 와. 하지만 태아보험은 사망 시에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남편도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태아보험은 가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공감도 죄책감도 없이 오로지 돈만을 목적으로 삼은 거죠. 그 목적을 이루려면 보험금을 위해 죽어줄 아내가 필요했고 하루라도 빨리 적합한 대상과 혼인신고를 해야 했던 겁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덫에 걸려든 걸까요? 남편이 보모를 구한다면서 게시글을 올려서 구인을 했잖아요. 일반 구인 사이트가 아니었습니다. 미혼모 카페였어요. 박 씨는 시설에 들어가기 꺼리고 가족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든 미혼모를 찾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26이고 임신 중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머물 곳이 필요했던 걸로 보이는 거죠. 또 임신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잖아요. 아이 보는 일이면 충분히 가능하고 숙식까지 제공한다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연민과 모성은 경계심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감정이거든요. 피해 여성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있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막연한 희망도 커져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대들강변으로 유인해서 의식을 잃게 만듭니다. 부검에서는 마취제나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어요.
조폭이라고 하셨잖아요. 때려서 기절을 시킨다거나. 피해자 오른쪽 머리에서 외상 흔적이 보였지만 머리뼈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둔기나 돌에 맞았다면 보통 골절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주먹으로 강하게 맞아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차량에 놓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남편은 기절한 아내를 이제 운전석에 앉히고 아내 휴대전화를 챙기고 모든 창문을 엽니다. 그 다음에 시동을 걸고 기어를 중립에 두고 뒤에서 차를 밀어서 강에 빠뜨린 거예요. 차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긴 했을까요? 알리바이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남편은 강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서는 자기 전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받습니다. 무려 6차례나 말이죠. 자정 무렵에는 마지막으로 아내 전화로 아기의 생물학적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바로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긴 거예요. 차 도난 신고도 하고 아내 가출 신고도 했는데 열흘이 지나도 시신이 발견됐다는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발견을 못한 거죠. 아내의 사망이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와. 그렇다고 내가 직접 신고하자니 의심을 살 게 뻔하고요. 그래서 친구 최 씨에게 제안을 합니다. 차를 강에 빠뜨렸는데 네가 대신 신고해주면 보험금 일부를 주겠다. 그렇게 119 신고를 했는데 이번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애 같아서 다음 날 112에 다시 신고를 한 거구나. 이번엔 사고 장소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도록 옆에서 계속 코치를 한 거죠. 아내 시신이 발견이 됐고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심지어 그 신고자가 최 씨라는 게 드러나자 기막힌 요구를 또 합니다. 네 목소리가 지금 발각이 된 것 같으니까 성형수술을 해라 라고 권유를 하고, 그리고 지금 수사가 다시 재수사가 된 것 같으니까 잠시 그 시외로 도피해 있으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경찰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위장 결혼으로 26살 김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박 씨를 구속하고 살인 방조 혐의로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1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2심에서는 남편의 알리바이가 쟁점이 됐습니다. 피해자 어머니가 딸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시간이 그날 밤 10시 51분이었습니다. 사위랑 같이 있었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선영 씨의 휴대전화 발신 위치는 화순군 도곡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 22분에 사고 장소에서 9km 떨어진 화순읍에서 박 씨가 통화를 했습니다. 밤 10시 51분부터 31분이잖아요. 그 안에 도곡면에서 사건 현장으로 이동을 해서 아내를 실신시키고 차를 또 강에 빠뜨린 다음 화순읍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남편 측 주장이었죠. 정말 불가능한 건가요? 2심 재판부에서는 직접 현장 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모녀가 통화한 기지국에서 사건 현장까지는 약 6에서 9분. 사고 현장에서 남편이 통화한 기지국까지는 약 23분가량이나 걸렸던 거죠. 이동하는 데에만 거의 30분이 소요되네요.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었고 피해자가 살해되기 직전에 함께 있었으며 피해자가 강물에 빠진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타살은 맞지만 남편이 살해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던 거죠. 살인죄는 무죄, 보험 사기로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출발점과 도착점을 기지국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골이기 때문에 그 기지국 반경이 넓습니다. 결국 그 기지국 반경 안에 어디를 출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시간 계산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엄마와 통화해서 말한 그 강가라는 장소가 사고 장소인 드들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사고 장소에서 통화했어도 도곡면 기지국에 잡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동 시간이 23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남은 8분이면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한 시간이 되는 거죠. 대법원에서는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졌나요?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시 따져보라는 거죠. 이렇게 무려 5번의 재판 끝에 제발 제발. 살인죄가 인정됐습니다. 와, 다행이다. 박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임산부를 살해했을 때 처벌이 달리되거나 하진 않나요?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태아를 독립된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임산부를 살해했을 때 가중처벌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죄질의 측면에 있어서도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당시 15개월이었던 그 범인의 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완전 도구로 이용된 거잖아요. 아빠에게 어떤 돌봄을 받았을지 또 어떤 삶을 살았을지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사회의 관심과 따뜻한 보호 속에 살았기를 기도할 따름입니다. 임신한 그 피해 여성이 차 안에서 느꼈을 그 공포와 또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